인류 문명사에서 서양이 앞서 나가다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원전 1만 7천년 무렵의 지구온난화로 북아메리카와 유럽, 아시아를 뒤덮은 방학이 녹으면서 해수면이 12m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영향으로 남반구는 대양이 많아 기후변화의 충격이 완화되었지만 북반구 사람, 특히 분지에서 활동하던 수렵채집인들에게는 온난화가 재앙이었고 빙하가 녹아 극적인 대조를 경험한다. 또한 북반구의 기후가 따뜻해지자 해수면이 상승하고 에너지 대사슬도 위쪽으로 이동하여 북반구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는 결과를 이룩한다. 바로 인류는 지구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에너지 대사슬이란 지구의 중력 에너지가 태양의 핵반응에 의해서 전자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식물은 전자기 에너지의 일부를 광합성하여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 다음으로 동물이 식물을 섭취하여 신진대사를 통해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하나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도에 표시된 부분은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고 이 지역을 행운의 위도대라고 불렀다. 이 기후대에 밀집해 있던 동식물들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특히 서남아시아의 보리와 호밀, 그리고 동아시아의 쌀 또한 증가했다. 따라서 수확량이 증가하고 얻을 수 있는 식량도 증가하여 이 시기를 수렵채집 활동의 황금시대라고 불렸다. 행운의 위도대에서는 인구수도 증가하여 본능적으로 무리를 짓고 군집과 정착생활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한 증거로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측면구릉지대라고 불리는 서남아시아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요르단 강 유역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북부의 아인 말라하라는 곳에서 원형의 반지하 집이 발견되었으며 집 내부에는 타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와 가젤의 뼈 등이 발견되어 정착 생활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 손을 강아지 위에 얹어 웅크린 자세로 묻혀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 시대에도 애완용 동물을 키우고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수확량이 증가한 원인은 서양만의 생활 방식도 한몫을 했다. 1만 5천 년 전 측면구릉지대에 살던 여자들은 야생 곡물의 종자를 수확할 때 바구니를 가져다 식물을 흔들어서 거의 여문 종자들을 바구니에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여무는 시기가 서로 달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따라서 여러 차례 이동하기 싫은 게으름, 식량을 많이 얻고 싶은 탐욕,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좋은 종자를 가져와 기름진 땅에 심어 물도 주고 하는 방식을 생각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바트당 덕분에 찾을 수 있었는데 바트당은 시리아가 먼저 정권을 잡아 근대화를 위해 유프라테스 강의 댐을 건설하기로 한다. 하지만 측면구릉지대의 중심부가 침수될 수 있어 유적지를 연구하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우연히 그곳에서 반지하가 있는 공간을 발견하게 되고 내부는 숫돌, 아궁이, 탄화된 종자, 소량의 호밀 종자를 발견하게 된다. 이 종자들을 통해 아부 후레이라 사람들이 호밀을 여러 차례 심어서 더 큰 씨앗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과 땅을 가는데 괭이를 사용했으며 종자를 땅속에 심는 파종 방식까지 발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구온난화로 따뜻한 기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원전 1만 800년경 아가시 호수의 물이 멕시코 만류를 차단했을 때 호수의 물이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면서 1200년 동안 다시 빙하기의 기후로 후퇴한 것을 영거 드라이아스기라고 한다. 다시 빙하기의 기후 조건으로 후퇴하자 측면구릉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곡물의 수확량과 종자의 크기가 감소하여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된다. 하지만 일부 고고학자들은 영거 드라이아스기가 혁신을 가속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식량이 감소하자 사람들은 실험을 통해 더 큰 씨앗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방법을 획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라크 북부의 유적지인 케르메즈 데레를 살펴보면 작은 도량 두 곳이 발굴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인간의 몸통 조각상과 돌구슬, 턱뼈가 없는 사람 해골 6개가 존재했다. 그리고 터키의 유적지인 케테클리 테페에서는 티자 모양의 돌기둥, 동물 조각 장식 등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종교이다. 인간들은 기후 변화의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역경에 맞서서 서로 뭉쳐 함께 견디기 위해 신과 조상을 숭배하였고 진지하게 종교에 투자했으며 이런 요소들은 서양의 특징적인 모습을 갖춰가게 된다. 기원전 9600년 영거 드라이아스기가 끝나고 지구는 다시 따뜻해지면서 다른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농경 생활의 변화이다. 여자는 주로 식물이나 곡물을 다루어서 콩을 심어 식단을 다양화시키고 토지를 회복하였으며 수확한 곡물로 식사를 준비하게 된다. 그리고 찰흙을 구워서 그릇을 만들고 옷감을 짜는 법까지 터득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남자들은 주로 동물을 다루어 염소를 온순한 종으로 진화시키고 멧돼지를 돼지로 길들이고 동물에서 털과 젖을 얻고 가축들이 수레를 끌게 하는 변화를 만들어 더 발전된 농경생활을 이어나갔다. 이곳의 여러 유적을 통해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데 먼저 모든 집의 지하에 시체가 묻혀있는 것을 보아 제사 문화가 발달되었으며 에리코의 두개골을 통해서 조상 숭배가 가속화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또한 조상이란 존재가 생성되면서 종교가 발달하고 재산을 상속하고 재산에 따라 빈부격차가 생겼으며 위계질서도 확립되었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위계질서가 약한 곳은 살인이라는 폭력을 통해 재산을 약탈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역사에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측면구름지대의 서양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와 영거 드라이아스기를 거치면 적응하고 발전시킨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인 것이다. 인류학자 마셜 살린스 교수는 우리가 수렵채집인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말한다. 수렵채집인은 생활수단이 몇 안 되고 그에 대한 욕망이 적었는데도 그들의 생활을 잘 유지해 나갔기에 수렵채집 사회가 최초의 풍요사회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최초의 풍요사회라고 불린 만큼 수렵채집 사회가 괜찮은 시기인데도 왜 농경사회로 생활이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다. 이는 에너지의 대사슬에서 지구가 상승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궤도의 변화는 지구가 태양의 전자기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생겨난 많은 양의 에너지는 화학에너지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인류는 농경을 통해 이러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추출할 수 있었고 잉여 에너지의 주요 배출구를 번식해서 찾아냄으로써 출생률을 높이고 그에 따라 마을이 출현하게 되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수렵채집인이 있는 땅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첫 번째의 학설은 기본으로 농부들이 최초의 풍요사회를 파괴했다는 것이다. 파괴란 대량 학살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전염병을 의미할 수도 있다. 두 번째의 학설은 현지의 수렵채집인이 스스로 정착해서 농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두 번째 학설인 이주자들이 농경을 전파했다는 주장이 우위를 차지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총균수의 저자인 다이아몬드의 이론에 따르면 그는 자연이 불공평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최초의 서양인이 유독 영리해서가 아니라 그곳의 지리적 특성이 처음부터 유리한 출발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측면구름지대는 최초의 서양인이 작업할 수 있는 유망한 원자재를 더 많이 보유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식용이 가능하고 품종 개량이 가능한 식물 종자인 것이다. 동물도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개량화가 가능한 동식물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자연주건이 좋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영향이 측면구름지대에 살던 최초의 서양인이 지구를 지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중국 최초의 농경문화와 서양 최초의 농경문화를 비교하고자 한다. 동양은 서양에서처럼 동식물 개량화가 진행되면서 무수한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기원전 4000년이 되자 동양의 벼는 완전히 개량되어 서양의 밀과 보리처럼 인간이란 수학자에 의존하게 되었고 동물을 가축화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에 밭을 경작할 도구를 개발하게 되었고 범람에 대비해 쌓은 논둑과 오두막, 집과 집 사이에 매장지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서양의 측면구름지대의 최초 마을들과 비슷한 형태인 것이다. 기원전 3.500년이 되자 농경생활 양식이 동양의 핵심부에 자리 잡았고 그 주변으로 확산되게 된다. 동양에서의 농경 확산이 서양과 유사하게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동양에서도 서양에서처럼 농경이 수렵채집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 동양과 서양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부터 숭배하는 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왜 서양이 지배할 수 있는가에 명확한 설명이 가능할까? 다양한 관습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 점이 현저하게 두드러진다. 첫째, 1만 년 전부터 측면구름지대에 생겨난 문화와 이후 거기서 유래한 서양 사회들이 동양에서 생겨난 문화권보다 사회 발전을 위한 잠재력을 더 많이 보유했다면 양자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차이를 찾아볼 수가 없다. 둘째, 앞선 일들이 서양과 동양에서 모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순서까지 대체로 비슷했다는 것이다. 서양이 먼저 발전하고 동양이 따라오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발전이 동일한 문화적 논리를 따랐고 동일한 결과를 낳았음을 의미한다. 셋째, 그러나 이 두 가지 요점이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다. 조잡한 토기는 서양보다 동양에서 먼저 출발했는데 반대로 서양인은 조상을 기리는 성소를 동양인보다 먼저 지었다. 이러한 관습의 차이 때문에 서양과 동양이 각자 특정한 문화적 궤적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장기고착이론에 따르면 지리적 여건 때문에 서양이 먼저 발전하기 시작했고 출발에서의 우위를 계속 유지해서 산업화에 먼저 도달했으며 따라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고 주장한다. 물론 이 이론에도 의문점은 존재한다. 잡다한 몇 가지 관습을 뽑아낸 다음 어느 쪽이 더 잘하고 있었는지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고 자연스럽게 연결된 삶의 그물에서 특정 관습들을 분리해서 서로 비교하는 것을 대체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이 질문은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추구하기 위해 관련 분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